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35번째 시간 죄인9달의 생명사랑 10계명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5번째 현명한 생명 지킴이가 되자에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발자국이 너무 크게 남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다음 세대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범죄인데, 이곳에서는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를테면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 어떤 때는 선별 도축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고, 선별 도축이라는 말만 들으면 완곡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정말 잔인한 것이다. 동물원에 팔릴 새끼 몇 마리를 제외한 코끼리 무리 전체가 도살되는 것을 찍은 영화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장면의 연속이었다. 동료와 새끼들을 지키려고 총부리 앞을 막아선 코끼리들의 두려움과 용기, 죽은 엄마의 시체 옆에서 겁에 질려 날뛰는 어린 코끼리들의 절규. 틀림없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냥이 스포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늘날 활사냥은 총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스포츠에 가깝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동물들을 더 원시적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빠르고 깨끗하게 죽일 수 있는 사냥꾼은 거의 없다. 활사냥으로 인해 사냥감이 불구가 되는 비율은 50% 이상이라 한다. 활이건 총이건 간에 상처를 입은 사슴들은 뇌출혈과 감염으로 인해 죽기 전 며칠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라고 쓰고 있고, 동물보건 프로그램의 문제와 신체 일부를 얻기 위한 도살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코끼리의 상아와 코뿔소의 뿔, 그리고 무수한 동물들의 가죽을 얻기 위해 자행되는 사냥과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것은 티베트의 영향에 대한 끊임없는 사냥이다. 불행하게도 티베트 영향의 털은 샤투시라고 불리는 쇼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샤투시는 아주 고운 털만을 만들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티베트 영양 수만 마리가 도살된다. 영양 한 마리에서 털 150g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양이 단지 쇼를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 쇼는 뉴욕, 런던, 파리 등지에서 수천 달러에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의 고산지대와 인도의 라다크 지역에만 서식하는 티베트 영양이 그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렵되고 있다. 눈 위에 40에서 50개의 영양가죽과 피덩이 시체가 놓여져 있고, 그 옆에서 20마리가량의 새끼들이 절박하게 엄마를 찾고 있는 가슴 저미는 광경도 목격되었다. 이 아름다운 영양들은 이제 거의 멸종 상태에 놓여 있다. 야생고기 거래는 아프리카 영장류의 마지막 보루인 중부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에서는 벌목회사와 채광회사들이 이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던 우림의 한가운데까지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로 인해 숲에서 숲과 땔감이 될 나무가 베어지고 올무가 설치되는가 하면 사냥꾼들까지 몰려들게 되었다. 숲 깊숙한 곳까지 사냥꾼들이 트럭을 몰고 들어가서는 며칠 동안 야영하면서 코끼리, 고릴라, 침팬지에서 큰 새들, 설주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동물들을 잡아들이고 이 시체들을 햇볕에 말리거나 훈제 처리해서 시내로 갖고 나온다. 이 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야생고기를 맛보려는 도시인들의 문화적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야생고기 거래를 관리하는 데 각국이 협력하여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10에서 15년 사이에 아프리카 중서부 숲에서 모든 영장류와 많은 동물들이 멸종할 것이다. 현명한 생명 지킴이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콜탄과 휴대폰이라는 글입니다. 자원 남용으로 인한 동물 집단의 감소는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다. 콜탄의 예를 들어보자. 콜탄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많은 전자기기의 코팅에 쓰이는 탄탈륨의 원료이며 탄광에서 삽으로 쉽게 채취된다. 그리고 이 탄광은 콩고 공화국의 카우지 비이가 국립공원에 있다. 이 탄광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저지대 고릴라의 숫자가 50%나 감소했고 코끼리는 거의 절멸했다. 휴대폰 코팅은 다른 원료로도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탄탈륨으로 코팅된 휴대폰을 사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국제연합은 불법 채굴된 콜탄을 사용하는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지했다. 우리가 사지 않으면 그들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는데, 무엇보다 각자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서로 북돋우며 지구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테니까 라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6번째 계명, 자연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자니 지구에 사는 복잡한 생명체들의 그물에 우리 인간이 던져놓은 엄청난 위험 요소들에 대한 것입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글입니다. 1962년에 레이첼 카스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레이첼은 살충제와 화학비료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들판과 정원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늘날 DDT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 파괴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은 살충제와 다른 합성 화학물질, 산업 및 농업 폐기물, 그리고 모든 의약품들이 어느 정도는 토양, 물, 그리고 대기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당시 레이첼은 혼자였다. 생명 그물의 연약함이라는 글 중 내용입니다. 아주 장대한 협주곡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밝게 울려 퍼지는 트럼펫, 떨리는 첼로의 노래, 생생하고 부드러운 바이올린, 듣기 좋은 오보에와 클라리넷,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팀파니까지. 갑자기 제일 바이올린의 소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비올라도 사라진다. 프렌치 홀은, 플루트도 하나씩. 결국 쿵쿵거리는 팀파니만 남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이와 같다. 인간은 자연의 노랫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하고 있고 결국은 한때 웅장하게 울려 퍼졌던 생명의 음악이 메아리로만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연은 놀라우리만치 관대하며 엄청난 복원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자연에게 복원할 시간을 주고 조금만 도와준다면 우리가 황폐화시킨 땅들은 다시 한번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가 오염시켰던 강과 호수들은 깨끗한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값비싼 노력을 들여야 할 테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늑대가 위험한 동물이라고 해서 늑대를 너무 포획해서 미국 북서부의 늑대를 재방사하려는 계획에 지역 농장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회의에서 벌어진 일화입니다. 보건 프로그램에서 늑대 2마리를 친선대사격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늑대 너무 위험하다고 보건의 난색을 표시한 한 사람에게 늑대가 가더니 그 큰 몸집에 검은 털을 가진 수컷 멀린이라는 늑대가 먼저 바닥에 앉은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멀린은 몇 명의 사람들 앞에 멈춰서서 냄새를 맡습니다. 갑자기 멀린은 좀 전에 반대하던 그 농장주에게 다가가서는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농장주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농장주는 멀린이 쳐다볼 때 꼼짝 않고 앉아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특별하네요. 마음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군요. 라고 말입니다. 몇 분 동안 앉아있던 멀리는 일어나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그 농장주에게 이 말을 짧게 비볐습니다. 흔히 두려워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우려 하지 않는다. 우리 중 충분한 수가 도움을 줄 때에만 미래에도 늑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 자손들이 달빛 아래 서서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리라. 아름다운 여러 동물들이 내는 자연의 소리도 마찬가지다. 긴팔 원숭이의 노래, 멀리 울려 퍼지는 오랑우탄 수컷의 울음소리, 짖는 원숭이의 등골 오싹한 울음소리, 고요테, 자칼의 가슴 저미는 울음소리와 하이에나의 떠들썩한 우우소리, 새들의 합창소리, 그리고 돌고래와 고래들의 수중 협주고 그 외에도 꿀꿀, 꽥꽥, 짹짹, 컹컹, 야옹야옹 소리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곤충들의 소리, 그리고 숲속 바람에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두 자연의 소리이자 노래다. 만약 이 모든 소리들을 테이프에만 담아둔 채 잠재운다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인가?
7번째 계명, 자연을 해치지 말고 자연으로부터 배우자 중 동물을 사랑하며 배운다. 또 생명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글입니다. 생물학 시간에 어린이들은 죽은 동물을 다룸으로써 생명체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예민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해부에 거부감을 갖지만 여러 번 접하면 점차 익숙해진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해부한 개구리를 죽여서 척추를 뽑아내도록 시켰었다. 요즘 아이들은 교육을 위해서 동물들을 착취해도 좋다는, 즉 강자가 약자를 착취해도 좋다는 암묵적 동의를 점점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해부를 통해 생명체의 오묘함에 놀라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해부가 동물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떠나서 오늘날 교육용 동물 사육은 큰 산업이 되어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미국에서만도 1000만 마리가 넘는 170여 종의 동물들이 매년 교육적인 목적으로 살해되며 해부에 쓰이는 동물, 개구리, 거북이, 물고기 등의 90%는 야생에서 포획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국에서는 동물보호운동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해부의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다. 제니퍼 그레임이라는 이름의 한 어린이는 해부를 거부했는데 그 때문에 학교로부터 생물학 과목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니퍼가 생물학에 대해 또래 친구들만큼은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도 말이다. 지역신문에 이에 관한 글이 실리자 미국의 동물애호협회는 앞장서서 제니퍼가 법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도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 뒤 해부하는 것에 거부감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동물도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물과 공감하려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 스스로가 파괴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 방법이 정말로 필요한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기를 바랄 뿐이다. 8번째 계명은 우리 믿음의 자신을 갖자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정보를 널리 알리고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고 편지를 씀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둘째,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회사의 상품을 사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라도 동물들이 잔인한 취급을 받는 동물쇼를 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우리의 흔적을 가볍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물이나 에너지를 아끼고 재활용에 신경 쓰고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든 사소한 일들 말이다. 연약한 지구를 더 파괴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겨주는 격이다. 그로 인해 우리 자손들의 삶이 어쩌면 영원히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북극과 같은 불모지로 이주에 들어가면 많은 동물들이 죽게 되며 그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어 수십만의 동물들이 테러를 당한 셈이 된다.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테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인간의 활동이 야생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벌목, 채굴, 개발, 도로 건설, 댐 건설 등 이루 다 열거할 수조차 없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 마찬가지다. 마하트마 간디도 왜 사람들이 건물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인간의 창조물을 파괴하면 야만행위라고 하면서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면 진보라고 치부해버리는지 궁금해했다고 한다. 8번째 계명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약품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되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마구 복제되는 이런 유전자 복제의 이런 상황들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소비자이므로 무책임한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많은 유럽 국가의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식품의 겉포장에 모든 유전자 조작 성분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농부들은 더 이상 유전자 조작 식물들을 재배하지 않는다. 식물을 재배한 뒤 그 씨를 수거하여
이중 유전자 조작 식물에 씨가 섞여 있으면 그 농부는 재배 식물을 폐기하여야 하고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제한된 실험실 밖에서 하는 과학 실험도 금지되었다. 이런 모든 조치는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사람들이 나라 전역에 걸쳐버린 유전자 조작 식물 재배 반대로 얻어진 것이다. 이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위험하다는 강한 신념으로 감옥에 갈 각오까지 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인도에서도 사람들의 항의 때문에 터미네이터 C, 스스로는 생식력이 있는 씨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졌는데, 이 터미네이터 C로 재배한 유전자 조작 쌀은 재배가 불가능해졌다. 일본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여론이 힘을 발휘한 것이다. 미국 사람들도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허쉬와 M&M사는 생산자들에게 유전자 조작된 사탕수수를 재배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그 기술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유전자 조작된 설탕이 들어간 식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는 대중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먹이사슬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씨를 사들이는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또 채식 동물 도살의 대안이라는 글에서는 동물을,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서도 동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기농에 방목된 고기를 먹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러한 고기는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싸다. 그러나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고기를 제공한 동물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즐겼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항생제나 호르몬으로 오염된 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안심할 수도 있다. 풀어서 기른 닭이 낳은 유기농 달걀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윤리적인 근거에서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사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은 소비사회의 법률보다도 훨씬 더 빨리 기업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어린이나 어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만들어낸 상품은 사지 말아야 하듯이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나 주방용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 건강에 좋고 살충제와 화학비료로부터 곤충, 새, 그리고 다른 야생동물들을 지켜주는 유기농 식품을 고집할 필요가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 모델들이 많이 있다. 9번째 계명은 바로 이 역할 모델들에 대한 것이다. 동물과 자연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돕자 부분에서는 미국의 헨리 버그라는 한 사람의 노력이 소개됩니다. 미국 동물학대 방지 협회가 1866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단체다. 버그는 당시 뉴욕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학대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버그가 최초로 고소한 사건은 지쳐 쓰러져 있는 말을 마차 바퀴살로 때린 마부를 고소한 것이었는데, 그는 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버그는 또한 농장과 서커스 등 동물이 학대받는 곳의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 놀라운 것은 버그가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도 걱정하였으며, 그가 한 어린이 학대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도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싸움에서도 버그는 이겼고,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법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캠페인을 벌이거나 국립공원을 만들고 정부를 종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70대 후반이셨을 때 영국의 본머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달걀을 사러 가신 적이 있다. 어머니는 유기농 달걀을 찾으셨는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자 점원에게 다가가 그런 달걀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게 뭔데요? 라며 그 점원이 대묻자 어머니는 이리저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암탉이 낳은 달걀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점원은 어리둥절해서 암탉은 모두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비좁은 닭장이며 불이 자르기며 어떻게 잘린 부리 끝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지 설명해 주었다. 발톱이 길어서 철사에 걸리지 않도록 발톱이나 심지어는 발가락 마지막 마디를 자른다는 것도 설명해 주었다. 그 점원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나와본 매니저가 어머니를 마켓 뒤쪽 사무실로 모셔갔고 거기서 어머니는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그 다음 주부터 마켓에서는 풀어놓고 키운 닭의 달걀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같은 일을 세인즈베리, 영국의 체인 마켓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도 하셨다. 이 책에서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깨어있는 행동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희망을 갖고 살자에서 크고 작건 간에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 행동학자들의 실험이 굉장히 잔인해서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새들을 기머거리로 만들고 원숭이 머리에 전극을 단 채 의자에 며칠씩 묶어놓고 고양이 눈꺼풀을 꿰매놓고 원숭이 새끼들을 엄마 곁에서 억지로 떼어놓고 개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먹이 없이 며칠이나 견딜 수 있는지 모르고 새들을 굶주려 죽이고 쥐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모르고 익사할 때까지 헤엄치게 하는 실험들이 끝도 없고, 이런 일들이 수년간 각 분야에서 착취되고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보호기구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동물 행동학자들의 동참이 조금 부진했다고 쓰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희망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강구하자. 각자의 목소리가 변화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무기력함이 희망으로 변할 것이다 라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거는 기대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는 이런 문제에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다. 또 무슨 상관이야 라며 즐겁게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내일 우리는 죽게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젊은이들이 가졌던 생각과 같다. 어떤 젊은이들은 풀이 죽어 무감각해지고 그중 몇몇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1991년 루츠 앤드 슈츠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우려해서였다. 루츠 앤드 슈츠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숨겨진 청소년들의 힘을 상징하는 말이다. 조심스럽지만 밝은 미래를 향해 걸릴 힘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지구를 치료해내려는 청소년들의 힘 말이다. 루츠 앤드 슈츠 그룹들은 자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활동도 한다. 어떤 고등학생들 그룹은 수질 오염이 야생 생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다른 그룹은 헬륨 풍선이 야생생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큰 물고기들과 해양 포유동물들이 종종 바람 빠진 헬륨 풍선을 삼켜 바닷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또 다른 학생들은 6병의 맥주병을 묶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틀들이 동물들의 목을 조이거나 털을 뒤엉키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의 학생들은 사람들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야생동물 보호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동물재활센터에서 일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보살피거나 길 잃은 개나 고양이의 집을 찾아주는 일 등을 한다. 탄자니아의 한 그룹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염소나 닭의 상태를 조사하고, 미국의 한 그룹은 말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고 있다. 영국의 어린이 그룹은 지나치게 알을 많이 낳고 움직이지 못해 털이 다 뽑힌 닭들을 닭장 안에서 구해내고 점차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개와 고양이, 기니피그와 토끼, 닭과 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배우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콩고 등지의 그룹들은 그 지역 동물원의 사육사들과 협력하여 우리 안에 갇혀 사는 동물의 따분함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야생 동물들에 대해 배우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관찰하며 동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또 루츠 앤드 슈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중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데, 9살인 케이틀린 알레그레는 동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P&G사의 제품을 사지 말자는 내용의 편지를
주말 내내 쓴다. 케이틀린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학교에서 루츠 앤드 슈츠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조사하여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어떤 제품은 사고 어떤 제품은 사지 말 것을 알리는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케이틀린과 친구들은 엔바이로칙스,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엔바이로칙스라는 밴드를 만들어 동물과 환경에 관한 가사를 담은 노래를 부른다. 이 어린이들은 지금도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또 한 명을 소개하는데 15살의 리사입니다. 15살의 리사는 입양되지 않는 개들을 안락사시키고 있다는 개 보호시설을 알게 되어서 이런 한때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개들이 냄새나는 좁은 철장 안에 갇혀버려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죽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보호소에 들려 개 한 마리마다 10분 이상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의 도덕적 가치와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는 매우 강한 것이었다. 나라도 매주마다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라고 제인 구달이 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크와 나에게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 질문에 우리는 자신감에 가득 차 반짝이는 눈으로 말한다. 바로 자기 자신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루츠 앤드 슈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볼 때 항상 용기를 얻는다고. 이들은 세계 전역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일을 이끌 다음 세대들이 현재 남은 것을 보존하고 환경을 복원하며 어디에서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 글 읽겠습니다. 정말 자연과 조화되어 살기를 원하는가?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는 단순하면서도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들이다. 정치적, 도의적, 생태적으로도 맞는 것은 그중 한두 질문 모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용과 겸손, 존중, 동정,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지닌 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물과 지구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없애고 그 자리를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잃는 것은 없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친절에는 끝이 없다. 또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동물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경이로운 존재들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저 밖 어딘가에 있을 동물들을 도왔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비록 우리 노력에 대한 열매를 볼 수는 없지만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지구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을 복원하려는 노력이다. 그동안 다른 동물들을 이 지구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조각난 우리의 영혼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우리는 우울해지면 자연에 기댄다. 그만큼 동물, 자연, 그리고 야생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이 평화는 급속히 그리고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찰스 다윈이 했던 말 다시 한번 옮기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숭고한 본성이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함께 읽기 한신이었습니다.